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농업의 생산의 기업화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즉 농업의 기업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의 세계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농업의 기업화가 과연 우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농업의 세계화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농업의 기업화라는 게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현재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의 세계화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중에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 먼저 장점을 보시면 소비자들이 외국산 그렇죠? 농산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의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상품 작물의 교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외국산 농산물을 과거보다 더욱더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바로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 농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죠.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떠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식량 자급률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량 자급률. 식량 자급률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무엇이냐면요. 그 의미가 한 나라의 식량 소비량입니다. 소비량.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전체 식량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무엇의 비율? 식량의 비율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 나라의 주민들이 소비하는 전체 식량 중에서 그 나라에서 얼만큼 공급할 수 있는가, 그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식량 자급률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과연 어떠한가? 두 가지 작물, 쌀과 다른 작물로 우리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무엇이 높은 편이냐? 식량 자급률이 높은 편이에요. 자,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식량 자급률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거 어떤 얘기일까? 다른 작물들은? 그렇죠. 식량 자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 그래서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어떠하다? 매우 낮은 편이다. 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고, 이러한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대부분 무엇에 의존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라는 거. 우리 이 점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쌀의 식량 자급률은 어떠하다? 식량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작물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어떠하다. 100%에 가깝다라는 거죠. 100%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양을 국내에서 공급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체적으로 100에 가깝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쌀을 국내에서 거의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보리라든지 전체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 어떠하다. 거의 0에 가깝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대부분 무엇에 의존을 한다? 수입에 의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식량 자급률이 어떻게 된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도 나중에 어떠하다는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로컬 푸드 운동이란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로컬 푸드 운동 보겠습니다. 자, 로컬 푸드 운동이라는 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로컬 푸드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로컬 푸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로컬 푸드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지, 요게 중요해요. 소비지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 푸드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생산된 농산물들이 그 소비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야. 아예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로컬 푸드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래서 한 번씩 저기 하나로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요. 하나로마트에 최고의 로컬 푸드 코너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코너다? 바로 김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로컬 푸드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로컬 푸드 운동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로컬 푸드가 생산지에서 소비지에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즉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니까 결국에는 로컬 푸드 운동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우리가 소비하자, 이런 운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컬 푸드 운동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어떻게 된 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거예요.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무엇 하자? 바로 소비하자는 운동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자? 바로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게 이 그림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로컬 푸드 운동 중에 하나인 바로 백말 운동의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백말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백말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eat here less gas라고 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 푸드 운동 일종의 백말 다이어트 운동인가? 그래요. 요 정식 명칭이. 그래서 여기 포스터를 선생님이 실어 왔었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이 로컬 푸드 운동이 등장하게 된 등장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뭐냐면 왜 그럼 로컬 푸드 운동,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산물의 이동에 관해서 농산물의 이동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이 바로 먹을거리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상승했다. 즉, 이 많은 농산물들이 많은 거리를 이동해오는 과정에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농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인위적인 기술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상승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등장 배경이 되겠고요. 두 번째 등장 배경은 바로 특정 농업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 농업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는 것은 이 특정 농업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를 하겠죠. 이러한 방법들을.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느냐? 바로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죠. 왜냐하면 농업의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글로벌 푸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농산물들 우리 글로벌 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개방에 따라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글로벌 푸드에 대항을 하자. 그러니까 싼 가격에 대량으로 재배된 이러한 글로벌 푸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파괴가 되어요. 농촌 경제가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된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바로 그 지역 농촌 경제를 회복을 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를 시키자.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로컬 푸드 운동의 영향은 어떻게 있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소비자가 이러한 글로벌 푸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됐으니까 아무래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떠한 짓을 했을지 모르는 농산물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비교적 믿을 수 있고 검증된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안정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소비자 측면에서는 우리 여기 있고요. 생산자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자 측면에서는 수수료가 줄어들어요. 유통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안정적 수입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유통 수수료의 줄어듦에 대해서 안정적 수입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농산물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서 이 농산물의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A라는 농부로부터 B라는 소비자에 들어가지 C, D라는 상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들도 이러한 농부, 소비자 사이에서 이 CD라는 중간 상인들도 어떻게 해야겠어?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A에서 C로 갔을 때 무엇을 받느냐? 수수료를 받고요. C에서 D로 넘어갈 때 수수료 받고 D에서 E를 갈 때 수수료 받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유통과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수수료라는 게 누적되어서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러한 거리를 줄여서 어떻게 하자? 농부 A로부터 소비자 B로 바로 가게 된다면 이런 수수료를 부담을 농부들이 더 이상 부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농부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수수료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수입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지구 환경적 측면에서는 유통거리가 줄어들어요. 유통거리가 줄어들어서 무엇이 줄어든다? 이산화탄소, CO2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농산물들이 이동을 하기 위한 전 세계적 국제적인 교통수단이 기차, 비행기,
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 화석연료들이 태워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게 뭐다? 이산화탄소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푸드의 이동이 무엇에 또 기여를 많이 하느냐? 지구 온난화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거리를 줄여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세 개 측면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영상은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꼼꼼히 복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